이게 이제 일반균형 분석이잖아요. 일반균형 분석은 아까 부분균형 분석은 부분균형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놓고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품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상품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수평축에 상품이 X제가 나오든지 Y제가 나오든지 Z제가 나오든지 수직식은 가격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부분균형 분석이에요. 일반균형 분석은 2개 이상으로 분석합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한 일반 분석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모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2개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왜? 이 상품 공간에 2개를 이렇게 표시할 수 없잖아요. 사과를 넣고 꿀을 넣고 만약에 이제 3개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겠죠. 넣고 이렇게 X축, Y축, Z축. 근데 이런 분석 기법은 아직 경제학에서 안 나온 것 같아. 그 무차별 곡선 만들어낼 때, 등량 곡선 만들어낼 때 그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균형 분석을 할 때 이 3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2개만 가지고 지금 이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세 축이 되잖아요. 세 축이. 자, 2개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 2개 이상은 분석할 때 일반균형 분석이다. 근데 여기 이제 전제를 까는 거죠. 나머지는 없다고 그러는 거죠. 나머지는 없다. 다른 조건은 일정 불변하다. 세타리스 파레비스. 이 전제를 깔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3개는 아직 분석 기법이 안 나온 것 같아요. 4개, 5개 막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림을 통해서는 안 나오는데 이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가치 추정을 할 때는 통계학을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상품을 넣어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표시는 할 수 없지만 일반 실무에서는 통계학 이론을 통해서 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만 가지고 있는 하는 거예요. 2개를 가지고 하니까 일반균형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과와 배, 다시 얘기하면 X제, Y제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하죠? 상품 공간에 나온다. 상품 공간. 상품 공간에 나와 있는 이거는 뭐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외부성이 없다면 사회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 일치하겠죠. 이렇게 일치하겠죠. 외부성이 없다면, 그렇죠? 외부성이 없다면 이거죠.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한 경우. 외부성이 없다면 이게 돼요. 근데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외부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없고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겠죠. 근데 외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춧가루가 붙어 있어. 그래서 저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성이 없을 때는 이 점이니까 이 점이 뭐예요? P, MRT, XY는 이 점은 S, MRT, XY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점은 이제 외부성이 있는 거야. 자, 생산 측면에 외부성이 있는 거잖아요. 생산 측면에 외부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이 요게 됩니다. P, MRT, XY 플러스 외부성은 S, MRT, XY. 이 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생산의 외부성이 있을 때. 그러면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면 또 이 점 A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되나? A점에서는 이거는 지금 뭔 측면만 봤습니까? 생산 측면만 보는 거죠. 이거는 생산 측면만 보는 거예요. 생산 측면. 근데 생산 측면은 생산 가능 곡선에서 보는 거고, 소비 측면은 사회 무차별 곡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는 이게 뭐죠? MRS잖아요. MRS XY. 이게 X고 Y라고 하면 지금 AH인데 요거까지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일치하겠죠. 이 점에서.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 이렇게 되고, 생산 측면에서는 이렇게 되고, 소비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죠? MRS잖아요. MRS XY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외부성으로 인해서 이 차이만큼 인해서 이것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거하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 외부선 때문에 이거하고 이것이 일치가 안, 여기는 일치가 되잖아요.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 일치가 안 되는 만큼 이 B점에서는 한계 대체율이 한계 변환율보다 크다.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은 여기잖아요. 이것이 한계 대체율이죠. 한계 변환율은 이 생산 가능 곡선상 현점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거잖아요. 기울기가 이 기울기보다는 이 기울기가 크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일반균형 분석이다 이런 얘기죠. 일반균형 분석. 그럼 넘어가서 고쳐야 되겠네요. 이건 뭐죠? 외부선과 자원배분. 자, 쭉 이제 앞에 했던 거를 정리해 온 겁니다. 정리해 와서 후생경제학의 제2최적 정리.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면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어떻게 되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이 여기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조세를 부과하든지. 그죠? 그리고 그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되면 시장은 일반 경쟁균형이 된다. 이게 후생경제학의 제2 정리로 인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을 치유한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6절 환경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정책은 앞에서 이제 외부선에서 설명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아까 오염기업 이거 했잖아요. 오염기업. 자, 사적 균형과 시장 균형과 이게 시장 균형이잖아요. 시장 균형에 과잉 공급했어.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 균형이 여기야. 너무 많이 생산하잖아요. 많이 생산하니까 다시 이 생산량을 이쪽으로 내리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되지. 이렇게 이거 올리는 거죠. 그래서 PMC 플러스 T 이렇게 세금 부과하면, 그러면은 이 균형이, 이게 시장 균형이잖아요. 시장 균형이 2로 오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 균형이면서 시장 균형이 이루어왔기 때문에 사회적 균형이면서 시장 균형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장 균형은 사회적 균형에 다 맞춰줬다 이런 얘기야. 맞춰줬다. 오염기업, 과잉 공급된다. 보세요. 외부성 정지하죠. 자, 환경 오염기업이죠. 과잉 공급되고 자원배분이고 시장 실패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완전 시장 구조가 시장 구조가 완전 경쟁적이고 거래 대상 물건은 외부성이 없어야 자원배분의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생겨서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 세금 부과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피부세다 하는 거예요. 앞에 다 설명했던 거잖아요. 환경 정책 분야로 아이템만 다시 해서 정리해서 나온 겁니다. 자, 환경정책을 측정. 그러면 이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실무적인 문제잖아요. 측정하는 방법들. 여기는 지불의사 접근법, 지출함수. 우리가 미시경제학에 나왔던 지출함수를 통해서 편익을 측정하는 지불의사 접근법. 이게 지불의사 접근법. 그 다음에 회피행위 접근법. 위험 회피의 성격의 행위를 관찰한 결과에 입각해서 환경정책에서 나오는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 이게 회피행위 접근법. 그 다음에 해도액 가격 접근법. 특성, 가격을 형성하는 특성별로 분류해서 그걸 합계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뭐 주택이다. 그럼 강남에 있는 주택은 왜 비쌀까? 거기에 대한 특성, 학군이 미치는 영향, 도로 교통이 미치는 영향, 뭐가 미치는 영향, 이렇게 특성별로 분류해가지고 그 특성을
가지고 그 특성을 분류해서 그 특성별 가격을 가지고 합계를 하는 거죠. 합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쾌력성의 가치, 학분의 가치, 접근성의 가치, 무슨 가치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이 해독 가격 접근법이에요.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에 이 해독 가격 접근법. 그리고 그다음에 조건부 평가법.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다. 설문조사를 조건부 평가법. 설문조사를 통해 존재 가치, 비사용 가치,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대구를 갔다 왔거든요. 대구를 갔는데 출장을 갔는데 광명역에서 KTX를 타는데 한참 유튜브를 열심히 뭘 들으면서 커피를 한 잔을 먹고 열심히 유튜브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머릿속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걸 듣다가 기차가 와서 커피만 들고 탔어요. 가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허전해. 가방을 안 들고 탄 거야. 가방은 깊게 생각에 빠지면 뭐가 좀 잊어버린가 봐. 그래서 내가 치매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너무 깊게 생각해서 그랬을까? 치매가 아닌 것 같아요. 치매는 아니고 가방을 들고 내 등에 매는 저거 출장 자료도 저기가 다 있는데 KTX는 이미 출발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요즘 누가 옮겨가는 거 아닐 거고 이렇게 그 광명역 플랫폼에 벤치에 넣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승무원한테 기차 승무원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광명역 연락을 하더만 직원이 가서 바로 가서 보관소에다 보관해서 바로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구를 갔더니 혹시 김광석 씨라고 아세요? 가수? 아니 나만 몰랐나 봐. 그 양반이 31살에 죽었더라고. 근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를 내가 많이 불렀는데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그게 김광석의 노래인 줄은 몰랐어요. 그 김광석이하고 노래는 별도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그분이 31살에 죽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노래에 천재였던 것 같아요. 노래 부르고 그분 딸이 또 16살에 죽었더라고요. 희귀병으로. 본인은 31살에 죽고. 근데 그분의 그 콘텐츠 그거를 가지고 그분의 부인이 지금도 사업을 해요. 그래서 대구에 가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그 거리에 350m 김광석 거리를 만들어 놨더라고. 여러분들도 죽고 나면 자기 이름을 붙여서 거리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짧은 생을 살아갔죠. 31살에. 나는 거기 가서 처음 봤거든요. 평가로 가가지고 그 원장이 그래. 아니 어떻게 김광석이 모르는 사람이 김광석 평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쪼크로 먹었는데 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1963년생인데 1964년생 나하고 한 살 차이더라고. 이렇게 같은 세대를 살았잖아요. 내가 81학번이고 걔는 한 81학번 2학번 되겠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제 그분의 노래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의 노래를 부르고자 하고 그분이 남겨놓은 그 흔적을 채취를 느끼기 위해서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리고 전시를 하면 전시에 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다 해주더라고. 거기 관장에 월급도 주고 전시에서 할 수 있게 하면 거리도 350m 만들고. 그런데 불이 난 거야.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유품이 소실된 거지. 근데 유품이 소실됐는데 소실된 유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거야. 누가? 김광석이 부인이 무슨 이제 뭐 회사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회사 산하에서 하는데 대구 남구청이 중구청인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유품이 불러서 소실됐다. 그래서 그거를 변상해달라, 보상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제 그 가치평가를 갔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사용하던 유품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물리적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불도 타버리고 뭐 벌써 죽은 지 30년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분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채취를 느끼기 위해서 수요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서 존재 가치. 이게 있는 그분이 남겨놓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존재 가치인데 비사용 가치고. 그런데 그거를
전시를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해서 수익 가치도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가치만 봤을 때는 아무 별로 가치가 없는데, 근데 이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존재 가치가 나오네. 가치.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다 평가를 해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건부 평가법.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경의 질개선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등을 알아내는 거예요. 직접 피해 가치, 존재 가치. 이렇게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 편익과 비용. 환경에 관련 비용을 측정하는 거예요. 어떤 비용들이 있느냐? 행정비용, 준수비용. 이 준수비용은 여기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비용. 의무비용. 비용인데 비용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네. 그래서 사회적 편익 이렇게 됐네요. 의무비용. 의무비용. 비용은 마이너스잖아요. 비용 앞에 또 의무비용으로 붙여서 사회적 편익으로 했잖아요. 비용들이 이런 비용들이 있다. 그리고 비용 측정하는 방법, 그것까지만 설명했나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의 최적 배출 수준. 오염물질의 최적 배출 수준. 자, 최적 배출. 총 피해 비용. 한계 피해 비용. 한계 피해 비용 플러스 총 피해 비용. 총 피해 비용은 총 비용은 총 피해 비용 플러스 한계 비용. 이 높이만 합친 거겠죠. 합쳐서 그린 거겠죠. 그 다음에 총 정화 비용, 한계 정화 비용. 수직은 비용이고 수평은 양을 나타냈잖아요. 이렇게 갈수록 이 비용, 총 피해 비용과 한계 피해 비용은 우측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고, 정화 비용은 우측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고, 그 두 개를 합쳐서 다 합쳐서 그려놓은 게 총 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정책 수단. 자, 환경정책 수단 여러 가지 나오죠.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수단. 금지 및 사용 규제. 직접 규제하죠.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했다. 허용한 만큼 해야 된다. 허용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 배출하지 말라. 직접 규제. 특정 원료를 사용한다든지 기술을 사용할 의무를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규제하는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규제하는 수단은 경제적 유인제도와 경영제도 개선을 통한 그런 것들. 경제적 유인제도.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경제적 유인제도예요. 환경세 제도, 보조금 제도, 배출 부과금 제도, 거래 가능 배출권 제도, 예치금 제도. 이걸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제도 개선 측면에서 경제 시스템 개선, 환경 마크 제도, 환경 경영 감사 제도, 정부 투자, 공공재의 생산 이런 것. 이 중에서 이런 환경 정책 수단에서 경제적 유인 제도에 대해서 뒤에 쭉 설명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세 제도 나오잖아요. 환경세 제도, 보조금 제도, 배출 부과금 제도, 거래 가능 배출권 제도, 예치금 제도, 환경세 제도. 아까 다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 PMC 곡선을 세금만큼 걷어 올리잖아요. 이게 세금, 이게 피부세. 피부세. 이 피부세. 다 설명했던 거죠, 앞에서. 이 PMC 곡선을 세금만큼 들어 올려가지고 PMCT 곡선으로 해서 이 시장 균형을, 이거는 사회적 균형이잖아요. 시장 균형을 사회적 균형과 일치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효율적 자금도민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환경세. 자, 그러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냐, 이 높이만큼 들어 올리는 거지. 근데 이 그림에서 말이 쉽지, 현실에서 이게 찾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거지. 이 그림대로 가면 쉽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복잡한 거지. 환경세율. 자, 최적 배분 상태의 오염물질 초래하는 한계 피해액과 일치시켜야 된다. 현실에 찾기 쉽지 않다. 환경세가 부과되는 분야의 균형 2-점. 그렇죠? 그래서 2-점은 사회적 균형이면서 사적 균형이 되는 거죠. 단위당 환경세요. 환경세. 자, 현실적으로 최적 환경세율 도저히 쉽지 않다. 둘째, 위에서 분석하는 최적 환경세로 완전 경영 시장을 전제로 했는데 현실은 불안전 경영 시장이다. 셋째, 실제로 환경세를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기업에게 부과할 것이냐, 소비자에게 부과할 것이냐,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지. 응?
넷째, 환경세 부과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감시의 문제가 공무원이 말이지 공장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인데 일일이 가가지고 감시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다섯째, 환경세 부과에 비록 최적 장비는 달성되더라도 오염물질은 그대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거를 환경 문제를 치유한 게 아니라 환경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만 걷어들인 거지 그 근본적인 환경 오염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세 부과가 오염 허가제, 오염 허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그것과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보조금제도, 아까 보조금제도 있잖아요. 자,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과잉요금을 줄이든지 과소공급되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생산량을 늘리게 하든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살펴보시고 오염 배출 거래 가능 배출권 제도, 오염 허가 제도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 가능 배출권 제도 이거를 가지고 있는 오염 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뭘 한다? 오염물질 배출할 수 있다. 요즘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래 가능 배출권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굉장히 재밌더라고. 이 부분만 또 재능학책 어떤 교수님이 이 부분만 좋은 자료를 실어놨기에 그걸 우리도 같이 좀 발췌해서 같이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거래 가능 배출권이 제도가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건데 배출권 제도의 작동 원리, 그 다음에 그 가격 결정 원리, 이 가격 결정 원리, 우리 이 가격 결정 원리. 이 설명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그리고 이것도 배출 부과금 제도. 자, 배출하게 되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거죠.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과세 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환경세제와 그 방식이 유사하다. 배출 부과금 제도가 있다. 그다음 예치금 제도.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의 예치금을 정립해놓고 오염물질을 시정했을 때만이 그 예치금을 돌려주는 이런 제도, 예치금 제도. 그 다음에 직접 통제수단, 여기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설정. 이거 뭔 말이냐면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오염물질도 적게 배출하고 시장 실패도 안 일어났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실패가 일어난다. 그 이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급부대 반대 급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확하잖아요. 그건 소유권이 다 설정되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주면 저쪽에서 돈 안 주면 물건 안 주고 돈 안 주고 가져가면 고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 사적 시장에서 시장 경제 소유권이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근데 공적 시장은 소유권이 누가 주인인지 몰라. 우리 동네 뒷동산은 그냥 마을 사람들이 전부 쓰는 동산이야. 그럼 거기다가 소 한 마리 사다가 풀어놓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정히 풀어놔야 되는데 너무 많이 풀어놔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장 균형과 사회적 균형이 흐트러지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 시장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질에 먹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원리라. 그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면은 시장이 알아서 다 치유해주더라 이런 얘기야.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면. 소유권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소유권 설정을 통해서 이 환경 정책을 치유하는 하나의 수단이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령 이해되시죠? 자, 여기는 소유권을 확립함으로써 외부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외부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에서 발생하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초래되는 현상이 초래되는 이유는 외부성에 대한 소유권 혹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더라. 응? 아까 말씀드렸지 공적 시장 이런 것들. 응? 정부가 주인이지만 그거를 관리하는 관료들이 문제더라 이런 얘기예요. 외부성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공동재산의 남용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에 대한 대책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면 자동으로 해결해야 되더라. 이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호주예요. 그래서 그거를 호주적이라고 해요. 소유권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외부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 그게 뭐다? 호주적이다. 호주적이다. 그거를 이론적으로 뒤에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 뒷동산에 소를 너무 많이 풀어놔가지고 그냥 초토화돼 그러더라. 우리 저 남해바다에 바다에 주인이 없으니까 어부들이 와가지고 쌍끌이로 그냥 바닷가에 다 뜯어버리니까 경작까지 다 없어져 버리더라. 뭐 이런 것들 이론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경제 이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경제 이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잘 설명이 났어요. 소유권 설정을 통해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다? 코주정리다. 이것만 보고 합시다. 코주정리는 외부성의 문제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의 성부적 역할이다.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 부분에 관련 당사자들만의 자발적인 협상으로 외부성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정부 개입을 배제한 민간 부분에 의한 시장 실패의 치유 방안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가정하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코주정리의 문제점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론적으로 경제 이론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교수님 책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서 같이 실어놨습니다. 공평성을 고려한 환경정책. 환경정책의 정책 고려의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는 상충관계라고 했죠.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완관계다. 그걸 단적으로 나타내 준 게 장기적으로 가서는 뭐라고 그랬죠? 빈부격차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되죠? 그 갭이 뭐 53%인가 55% 넘으면 뭐가 일어난다? 폭동이 일어난다. 사회에 뒤집어 엎는 거죠. 그렇잖아요?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정치하는 관료나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를 잘못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꾸는 거죠. 뒤엎는 거죠. 정치 앞에 있는 그 권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폭동이죠. 뭐. 환경정책 고려한 효율성과 공평성 관계 외부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환경정책의 비용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책 비용은 배분에 미치는 영향. 자, 환경정책의 분배적 영향의 비용의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차원의 환경정책도 있어요. 국제적 차원의 환경정책. 이제 우리나라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탄소 배출 국제적 규제를 받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 이론을 조금 실어놨습니다. 환경 규제, 생산성이 둔화되고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냐, 향상시키냐, 그에 관련된 어떤 이론들이 또 있습니다. 국제 무역과 환경 규제 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리우 환경회의도 있고 좀 오래된 자료인데 최근 자료까지는 실지 못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실을 거고 리우 환경회의, 교토 의정서, 그다음에 스턴 보고서 2006년 스턴 보고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노력하는 건 좋거든요.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것과 상관없이 지구의 역사는 빙하기가 4번이나 있었잖아요.
세 번인가요? 세 번인가? 세 번이었던 건가? 이번에 있었어요. 빙하기가 있었으면 저 북극에서부터 거의 적도 근방까지 쭉 덮어버리고 미국의 뉴욕이 2km의 눈이 쌓였었다잖아요. 빙하기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의 뉴욕이 눈의 높이가 2km 있었다니까. 그러면은 도래하든 안 하든 이 기후는 우리 지구가 알아서 지가 자꾸 변하는 것 같아. 변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인간이 조금 좀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걸 이제 예방하고자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구의 45억 년 지구의 역사를 보면 얼었다 녹았다. 그렇잖아요. 얼었다 녹았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지. 바꿀 수 없는 거지. 인간이 나타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불과 600만 년? 공룡이 지구에 살다가 몇 년 살다가 한 줄 아세요? 1억 2,500만 년 살다가 6,500만 년에 멸망됐잖아요. 근데 인간이 출현한 지는 600만 년? 인간이라는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지는 300만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이전까지 해서 600만 년, 1000만 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지구 역사를 보면 얼었다 녹았다.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바꿀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그것이 조금 빨리 오나 늦게 오는 거는 옛날하고 좀 틀려진 것 같아. 왜냐하면 인간이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 인간의 머릿속의 생각이 하느님 생각하고 비슷하게 갈라가니까 막 자꾸 이제 재앙이 생기는 것 같아. 아무튼 조금 환경은 좀 보존하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죠? 부산에서 뭐 회의를 했더라고. 작년에. 이게 작년 강의하면서 만든 건데 부산에서 뭐 이렇게 환경 회의를 하고 이걸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계 비용이 영인 특수한 건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수요곡선이잖아요. 이게 수요곡선이죠. 수요곡선이죠. 그럼 수요곡선은 한계 수익곡선은 2분의 1이잖아요. 이 2분의 1점이죠. 2분의 1점이죠. 그럼 한계 비용 곡선은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한계 비용 곡선 이렇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거고 그런데 한계 비용 곡선이 여기서 뭐죠? 이게 한계 비용 곡선.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 요즘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새로운 경제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한계 비용 곡선이 거의 0에 가까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무슨 기업이라고 그러죠?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거 나타나고 또 잃어버렸다. 너무 기업이라고 그러나? 미국에서 이런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거의 한계 비용이 0에 가까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세게 된 거, 시대 기업들이 이런 진영처럼 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기존의 경제 이론을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계 비용이 0인 특수한 경우 공동소비재, 라디오 방송, TV 방송, 서비스 등 단기적 한계 비용이 0인 서비스 공급이 시장 실태를 초래한다. 단기적으로 소비자가 추가 소비량을 늘려도 이에 따라 한계 비용 발생이 거의 없다. 단기적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 장기적으로는 범위 밖의 소비자에 의한 추가 소비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는데 노벨상 2015년도에 노벨상을 읽어가지고 받은 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생각해 보시고 공공재의 존재, 시장 실패, 공공재의 존재 대단히 크죠.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장을 달리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공재, 민간 부문 시장을 통해서는 적정한 공급을 기대할 수 없는 재원한 서비스의 공동소비의 대상입니다. 비대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고 시장 거래가 불가능하고 시장의 선호파악이 곤란하다. 시장 경제에서 공공재를 적정 수준만큼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그래서 공공재를 누가 한다?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기타 미시적 시장 실패 원인, 가격 기호의 경직성, 자원이 희소하거나 유일하게 보전이 요구되는 경우, 조세 부과에 의한 시장의 왜곡, 이런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다. 불공평한 소득 분배, 이것도 시장 실패잖아요. 불공평한 소득 분배, 시장 경제에서 각 개인의 소득 분배, 생산 요소의
보유량, 요소의 한계 생산력, 생산물의 시장 가격에서 결정된다. 기능적 분배. 이 기능적 분배라는 건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산 요소를 공급해주고 토지를 공급하는 거는 인료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고 자본은 이자와 이익을 받는 이게 소득이다 이게. 이렇게 돈을 받잖아. 이건 뭐다? 이게 기능적 분배다.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이 기능적으로 자동으로 분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능적 분배에서도 기능변 부익부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또 여기에서 생산물 시장의 분배 현상에서도 불공평이 발생한다. 기능적 분배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기능적 분배는 현실적으로 부익부 비익부의 편제를 초래한다. 소득 계층별 분배의 불공평성을 심화시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기능적 분배 방식을 적용해서 계층별 소득성 결정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작동하잖아요. 소득 분배 여기서 작동. 여기서 개인은 여기서 가져가고 기업은 여기서 가져가고 국가는 여기서도 뜯어가고 여기서도 뜯어가고 국가는 여기 온갖 여기 다 해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장과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장과 경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경제만 보는 거잖아요. 경제 중에서도 재정학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조금 나이 들어가면 나처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경제의 불안정성. 경제의 불안정성. 시장 가격의 하방 경직성과 유동성 안정 등이 존재할 경우 시장 경제는 경제의 안정을 달성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국제유지 이제 이건 거시경제 분야잖아요. 처리한다. 경제적 불안정성 초래의 원인들은 국민경제 반응직권 발전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거시경제 불안정성의 원인 및 치유 방안은 고전학과 케인즈학과의 다른 견해와 저방이 있다. 고전학과는 총공급 관리정책 중심의 대책을 주장하고 케인즈학과는 총수요 관리정책을 통한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